표박스. 이게 뭐냐면요, 사진 제보 코너입니다. 사진 제보. 많이 보셨죠? 저 위에 사진은. 거지가 박주민 의원님이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이런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저나 박주민 의원 혹은 저희 둘의 사진을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어떤 사진이 올라오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사진에 대해서 그 사진이 어디에서 어떤 것이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회상을 하는 그런 코너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네. 돌아다닐 때 찍힐 거 사과하고 아마 뭐 이렇게 우아하고 멋진 사진은 안 보내주시겠죠? 상당히 조금 망가진 모습들만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찍어도 망가졌겠죠 뭐.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박주민 의원님. 이 사진은 서울대병원에 백남기 어르신 장례식 때 사진이고요. 네. 그때 좀 회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예. 잠잘 자를 알아보러 돌아다녔는데 뭐 의자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다른 분들이 끌어가서 주무셨기 때문에 남은 데가 탁자위밖에 없었어요. 탁자위에서 자는 장면이. 근데 자는 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죠. 네. 불안정하고 보는 사람이 더 마음이 좀 불안한 이런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 때도 세월호 가족분들은 밖에서 주무셨어요. 네. 주차장에서 주무셨는데 예. 저도 주차장에서 잘까 하다가 그 자리 까는 거나 덮는 게 올라서 너는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다른 분이 다 자리 차지하셔서 남은 자리가 긴 탁자여서 전세 잤던 그 나를 편하게 잤던 나름 그런 상황이고요. 아래는 촛불 집회 초기에 그 아마 1차나 2차 그 정도 됐을 때였는데 우리 청계광장에 저희 당이 자리 잡았었잖아요. 네. 2차 그때 이제 그 쓰레기 줍는 장면을 이거 찍어주셨는데 제 어깨에 보면 박근혜 아웃 그 이제 신천지 아웃이라고 있어요. 누가 저걸 뜯어가지고 스티커를 정성스럽게 붙여주더라고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가는데 아주 신천지 아웃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분들이 보셨으면 저를 때려주고 싶었겠다. 저게 그 새누리를 한자로 쓴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신천지 아웃. 다음. 이때 장면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백남기 어르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기억나요? 토요일인가 그랬었어요. 네네. 주말이었는데 국회에 저하고 표현이 있었고 몇 분이 있었는데 가자라고 얘기가 된 거야 갑자기. 그 서울대병원에. 근데 저는 이제 주말에는 아예 또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은 저를 주말에 보통 쉬게 하니까 차가 없어서 이제 택시 타거나 아니면 빨리 가야 되니까 갈까 하고 있었는데 회원님이 차를 태워주시겠다 그래서 타 그랬죠 제가. 근데 탔어요. 근데 저도 태워주시겠다 그래서 당연히 운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고 하더니 회원님이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몰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저도 이제 주말에는 그 우주한 비서관을 쉬게 하고 제가 주말에 운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쭤봤더니 차를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좀 위험한 취미를 가지고 있죠. 네, 다음 또 있나요? 사진? 이게 단가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유형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제보를 해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되네요. 진짜 막 여러분들이 막 찍으시면 어떤 장면을 찍힐까 그러기도 하고. 근데 본인들은 꼭 이렇게 그 안 보이게 처리를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본인 같이 찍힌 사진 같은 경우에 우리만 이제 막 사실을 밀어놓고 본인은 보고받고. 저희 보좌관 와이모 씨가 여기서 뒤에서 찍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걸 또 찍었네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 표박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 투입되는 전문가분들께서 이걸 뭐 이런 거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은 그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두고 봅시다.
봅시다. 어쨌든. 네. 오늘의 법안. 예, 오늘의 법안 코너입니다. 네. 아까 우리 그 강남구 기자님 모시고 얘기 좀 들었는데, 강남구 기자님도 사실 한부모 가족이죠. 한부모 가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좀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을 만드신 분을 모시고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도 굉장히 탈권위적인 의원으로 유명하시고요. 통상 저희가 한 분 불러가지고 보통 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는 그런 거 싫다. 누군가 같이 좀 나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예. 라고 해서 추가 게스트를 섭외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법안,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법안도 그 추가로 오시는, 추가로 추가 좀 그렇고요. 무슨 뭐로 동반? 예. 라면 사리 추가 같아가지고. 함께 더불어 출연하시는. 네, 더불어 출연하시는 게스트들이 가능했다.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하십니다. 함께 출연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의 법안 앞서도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올해 1월 23일에 발의를 하셨고요. 이 법안에는 40분이 동참해서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박주민 의원님도 참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법안을 소개하다 보면 필교님은 잘 도장을 안 찍어주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닌데요. 네. 그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의원들 카톡방에서 주로 제가 이런 법안을 발의했으니 공동 발의해 주실 분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저 공동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분들의 의원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자와 카톡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의원방 단체방도 제가 잘 못 들어가요. 그 밀려서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발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놓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결코 뭐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핸드폰 하나 좀 장만을 해요. 카톡방송으로. 예, 오늘 모실 분은 네. 바로 삐삐지 안 띄워주시나?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권미혁 의원님이신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시고,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 저출산 고령특위위원이시고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하셨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연이라고 부르는데 상임대표를 하셨었고, 또 한국여성민회의 대표이시기도 했던 국내 최고의 여성 전문가이십니다. 와, 권미혁 의원님. 그리고 함께 나와주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의 제정에 도움을 크게 주신 분이죠. 미혼모 협회 인트리라는 이름인데 인트리의 대표이십니다. 최형숙 대표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게스트분들께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신사와 거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2편 정도 봤던 것 같은데요. 아, 예. 제가 풍문으로 들었더니 그 김재동의 톡투유보다 재밌다는 그런 풍문을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제가 그 2편 들으면서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보니까 네. 그 대기실이 엄청 좁아서 약간 감옥같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런가 해서 봤는데 별로 그렇지 않던데. 네, 여기 처음 한 거예요. 장소를 저희가 옮겨가면서 해야 돼요. 전에 장소에 네네. 대기실. 사실 약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처럼 돼 있는 데를 좀 체험해보고 싶었고 사실 우리를 주시하고는 좀 아니지만 두 분한테 그런 질문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사법고시 보고 연수원에서 내지는 경찰 네. 이런 식으로 임명될 때
몰래 그 감옥에 들어가는 체험 코스가 그 코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 신분을 숨기고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그때 네. 어떤 걸 겪느냐에 따라서 저는 법관이나 경찰관들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코스가 혹시 있나 이런 거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연상이 됐었거든요.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예. 다만 이제 그게 혹시 그 재소자나 유치장, 유치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사법연수원 때는 이제 그 교도소에 네.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유치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근데 직접 안에 들어가서 살거나 그러면 대학생 때 보통 하죠. 저 같은 경찰 대학생은 그런 거 안 하죠. 예. 별을 달고 오시는 어떻게 그럼 신사아버지 최영준 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이렇게 링크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왜 시사와 거지일까를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짧게 들어봤는데요. 너무 재밌고, 네, 저는 이제 화면으로는 못 보고 그냥 음성으로만 들었어요. 예, 그냥 2번 정도 들었는데, 네, 되게 좋다, 재미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떨리잖아요. 보통 이런 데 안 와보니까. 네. 근데 좀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하고 오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좀 될 정도로 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워낙 진행자들이 엉성하고 허술하니까 저희는 게스트들이 전혀 긴장 안 하세요. 맞아요. 저희들을 걱정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막 놓치고 막 이런 거 질문.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이라는 그 법안을 지금 내셨는데 법안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뭐 배경, 뭐 현재 상태를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아주 익숙하다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뭐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옛날에 내가 1989년도에 제가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민의회에서 그때만 해도 정상 가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하고 결혼한 부모 위주의 가족 외의 가족은 다 약간 흠결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한부모를 원래는 편부모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편부모. 예,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편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복지를 해서 먼저 만든 게 모자복지법이었고 그게 조금 지나면서 이제 아까 강남구 정말 이름 잘 외워집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도 이름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강남구 선생님이 그 남성 그 편부모죠. 그 당시에 네, 그 네. 처지가 처음에는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그분들을 대상해서 모부자 복지법으로 된 다음에 저희가 편부모라고 부르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교과서에도 실리기 시작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이제 만들어졌지 2000년대 부분에. 근데 그렇게 쭉 이어오고 이미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제가 낸 법안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족 관계는 여성가족부에서 그 총괄을 하는데 그 법이 건강가족지원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가부 장관은 그 건강가정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건강가정 지원 계획을 만들기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 내에서 한부모와 관련된 조항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한부모, 그 청소년으로서 아이 엄마가 됐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만 조금 있었는데 이제 제가 법안을 낸 거는 그 가족 기본 계획을 할 때 한부모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그렇게 대해서 계획을 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되는 그런 내용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한부모 가족수당 중에 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생계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얼마쯤일 것 같으세요? 생계비가?
그 가정에 네. 예, 한부모 가정에 한 달에 네. 한 달에 한 15만 원?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생계비인데요? 네. 근데 이름이 생계비인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하고 일단 헷갈리고 그다음에 이 법안이 또 모든 한부모 가정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한부모 가족들한테만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칭을 한부모 가족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입소하지 않은 분들도 그 가족급여, 보편적인 가족급여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미 그 기초수급자들은 일정한 그 뭐 생계급여나 이런 걸 받으면 다른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요거의 경우에만 한해서는 아동양육비하고 한부모 가족수당은 다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안을 제가 조금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는 제가 당선자 시절에 작년에 제일 처음 간 행사가 미모 되니까라는 연극이었어요. 미모 되니까. 그거는 아름다운 엄마. 그래서 미모 되니까라는 연극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한부모 가족 당사자들이 직접 배우가 되셔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 연극이 끝나면 가족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해서, 그러니까 객석하고 소통해서 객석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어서 제가 그걸 보고 저거를 꼭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하고 문화적인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입법 연극이라는 걸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입법 연극이었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문화적인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깊구나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이게 편부모가 아니고 한부모입니다라는 한부모 운동을 할 때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이었는데 한부모 한마당이라는 걸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부모들은 다 자기가 한부모라는 걸 다 숨겼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한마당이라는 걸 열어서 한부모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때 게스트로 누가 나왔게요? 축하 게스트로 가수분이 한 분 재능기부 비슷하게 아주 싸게 했어요. 한부모인 가수님이신가요? 아니죠. 한부모 한마당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그때 기성 가수 중에서 그러니까 신인 가수 중에서 게스트로 나와서 유명한 분인가? 예, 지금 유명하게 되신 그 가수분이 게스트로 나와서 그 공연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때 너무 노래도 잘 부르고 마음도 참 좋아서 굉장히 지지했던 그 당시는 지금은 뭐 또 좀 다르지만 지금 달라졌다. 네, 이거 달라진 건 아니에요. 네, 누구였어요? 제이로 시작합니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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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승복이?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제이는 아닌데 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JYP였어요. 네, 그때 신인이었는데 제이로 시작하는 건 JYP. 네, P로 시작해요. 너무 시작했어야 되는데 P로 시작해야 되는데 JYP였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그런 시절이 JYP에게 있었답니다. 근데 JYP가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자유라든지 어떤 사회에 소외된 분들이나 소수자에 대한 그런 열린 태도 이건 분명히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신영원이라고 여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가수 신영원 씨는 좀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또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JYP에게 굉장히 낮은 가격을 박진영 배우 좀 주면 안 될까요? 박진영 씨한테 아주 낮은 금액을 불렀는데 그분이 흔쾌히 했어요. 그러니까 신영원 씨가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박진영 씨가 그 금액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영원 씨도 그때 왔던 것 같은데 좀 기억은 없고 박진영 씨가 그때도 춤을 굉장히 잘 추셨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일단 이 법안의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만이 아니라 전체 한부모를 위한 기본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게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그 어떤 급여라고 잘못 불리던 것을 사실 생계비. 예, 생계비라고 잘못 불리던 것을 생계비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가장 그 다음에 이제 문화랑 연결지어서 한부모가 괜찮고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확산시켜 알려드리는 이런 것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측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데 정치인이 많이 하시나요? 근데 법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 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산? 뭐 예산 추계를 저희가 예. 좀 하긴 했는데 충분히 좀 감당할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한 10% 정도 돼요. 한부모님들이 전체 가정 전체 가구 중에 10% 되는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금자금한 게 있는데,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부상조를, 그러니까 한부모들이 상부상조를 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왜 특별히 넣냐면, 이제 최영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한부모 가족들은 이 자조 모임,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고미혁 대표님 너무나 잘 아시고 경험해 보셨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이라든지 성폭력 특별법 등의 그러한 그 상담이라든지 피해자 지원단체에 정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바탕이 좀 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진행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 이제 법안 심사 소에 들어가 있고요. 3월쯤에 저희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 40인 정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기재부에서 뭐라고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걱정.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여당 의원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인데, 저는 사실 대학원 동창 중에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저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 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지금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유지나 상향을 내세우는 정당에 엄청난 정치적 기부금을 주고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본인이 한부모였고 그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근데 글은 쓰고 싶은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왔고 그 지원금에만 의존을 해서 카페에 앉아서 아무 일 안 하고 글만 썼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게 해리포터라는 세계적인 명작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는 거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우리 여가위 법안심사 소위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최영숙 대표님 법안 발의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떻게 얼마나 기여를 하셨는지. 네, 제가 기여했다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혼자 낳아서 지금 13살이 되거든요. 초등학교인데 혼자 낳아서 꾸준히 이제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네, 혼자 낳아서 저도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4살 때부터 원래는 제가 직업이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돈을 벌면 요즘 대기업 여성분들이 취직하면 얼마나 버는지 몰랐는데 저는 전문직 여성이어서 미용실을 했었어요. 네, 대학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배워가지고. 근데 한 1년에 5, 6천 정도는 벌 수 있는 그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아이 낳기 전에도 했고 아이 낳고 나서 계속 하다가 운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운영을 한 거죠. 운영하셨고요. 아기 낳고 나서, 그전에는 이제
직장생활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돈을 잘 벌었었는데 아이 낳고도 근데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미혼모가 된 걸 이제 저희 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KBS의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한 번 했는데 이게 이제 얼굴을 가리고 나갔는데 이게 저희 샵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얼굴 나가는 거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랬는데 소문이 나고부터 6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직원도 다 월급도 못 주고 급여도 못 주고. 손님이 안 오시게 돼서 그렇죠. 이제 미혼모에는 편견이 있는 거죠.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야, 그 뭐 머리에 이상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원래는 뭐 언니, 형부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형부가 안 오시고 아이들이 안 오다가 언니도 안 오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KBS로 소속을 걸까 그 생각까지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질 줄 몰랐거든요. 또 어디 가서는 돈을 벌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로 생존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미혼모들끼리 모여서 왜 우리가 이래야 되지?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당사자 조직을 만들었고요. 지금 법안 발의해 주신 거는 제가 8년, 9년차 지금 활동가로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들에서 뭐가 절실하고 뭐가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8년 전부터 제가 한 이유는 제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는 세상이 변해 있겠지. 4살 때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 거의 10년 되어 가잖아요. 4살 때 지금 13살 됐으니까. 근데 세상은 그닥 빨리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거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신 분들. 그 저희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힘이 있으신 분들이신 거죠. 저희는 밑에서 열심히 제안하고 또 이런 분들은 그걸 아시니까 먼저 활동하셨으니까 아시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발의가 되신 거죠. 법이. 예.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저희 기억 속에 결손 가정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잖아요. 어렸을 땐 몰랐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 가정 뭐죠? 이거 상황 조사인가 뭐 이거 할 때 아이들한테 조사하고 그럴 때 엄마 아빠 계시니 뭐 하시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결손 가정에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호구 조사할 때. 그러니까 뭔가 부모 두 분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결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은연중에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받고 자라나신 분들이니까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알고 봤더니 결손가정이네? 그 결손가정은 뭔가 감염이 일어나는 병이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미용실마저도 안 오게 되는 그냥 결손가정이 아니고 또 예전에는 특히 미혼모 그러니까 미혼모가 약간 좀 유교적인 더 사회적으로 뭔가 혼전 숭배 이런 거 안 도덕이라든지 이런 관념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사실 편견이 이제 남자가 혼자 있는 경우보다 더 아마 심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아까 이제 우리가 강남구 선생님 오셨지만 그 남자 한부모는 동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남자가 저렇게 혼자서 애도 키우고 집안일 하면. 근데 여성 한부모, 소위 미혼모라고 불리는, 미혼남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미혼부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미혼부라고 안 부르죠. 안 들리죠. 미혼모라고 하잖아요. 뭔가 자꾸 비난의 시선을 보는 잘못된 편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제일 굉장히 기가 막히게 느꼈던 거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아침과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굶고 영양이 부실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이 한부모 엄마들인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초점은 뭐였냐면 애들이 영양이 잘 균형 있게 되지 못한다. 부모님이
못 챙겨주셔서 그랬는데 그 인터뷰를 한 한부모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고 내가 일을 나가다 보니 나 혼자 벌다 보니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계속 울면서 아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의무를 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인터뷰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부모 엄마가 아이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그 아이가 영양이 부실하다라는 거 그 프레임 자체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져오는가 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고발을 한 적이 있었고 프로그램 만든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고발하면서 정말 편견이 참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그리고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가정환경조사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쉽게 왜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사진 찍은 거 다 내서 막 얘기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수업 시간에. 근데 그게 그 한부모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지금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용석 대표님이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 얘기 들으시면서. 뭐 사회적 평등과 싸웠던 이야기 그러면 한두 개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당사자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이가 이제 아팠어요. 제가 열심히 돈 벌고 저는 이제 아까 저기 먼저 하신 그 강남구 선생님의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 4살 무렵에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4살 아이가.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생기는 아이도 있더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신생아 12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 대장암이네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장르를 알고 있는. 근데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저는 그때 돈을 또 잘 벌고 있었고 무서울 것도 별로 없었다라는 열심히 벌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보험증에 아이는 저하고 성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었지만 의료보호 혜택만 받고 있었거든요. 의료보호를. 그러니까 그 창구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미혼모인 걸 알게 됐고 아이는 의료보호 그러니까 저희 나라 정책이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안 받아도 아이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못 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직원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중간 우리 병원비 계산하고 이런 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보험 약관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보험 넣어놓은 게 있냐고. 그래서 이게 규정에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강하게 제가 좀 성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그러면 이게 규정이 있느냐 내놔봐라 막 그랬더니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아가씨의 젊은 창구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는 좀 늙은 미혼모였어요. 나이가 또한들 어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3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면 사회적 약자 창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벌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잘 키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되었구나. 그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내 아이가 똑같은 시선으로 가잖아요. 내 아이도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저는 부모님을 7년을 못 봤어요. 아이 7살 때까지 저를 안 보셨어요. 부모님 안 봤어요? 네, 저희 집이 저기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포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집 포항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보수의 본향. 네. 대구보다 더 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나름 오빠도 공부 시켜서 대학교에서 시켜놓고 막 이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먹칠을 한 그런 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7년 동안 부모님이 저를 안 보셨어요. 그게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미워서도 아니고 내 딸은 너무 이쁜 내 딸인데 남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저희 엄마들이 미혼 엄마들이 다 겪는 게 그거예요. 가족하고 단절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안 보시니까. 그런 편견들. 그리고 무조건 미혼모는 어리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저는 그냥 뭐 오래 사귀었고 연애하다가 정말 아니다 싶어서 남들이 많은 성격 차이로 헤어졌지만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선택했고 그러면 저는 존중받아야 돼요 제 선택을.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니까 약간 뭐야 불륜이야? 막 이런 그러니까 제가 미용실 갖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불륜 이러고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신과 치료 6개월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엄마가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언론에 얼굴 나가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활동했는데 학부모들이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또 영화 제가 미혼모 다큐를 찍었거든요. 미스 마마. 예. 그게 그렇게 파급 효과가 있을 줄 모르고 사실 영화는 별로 이게 CGV에도 상영을 하고 했지만 근데 한 학부모가 저한테 6살 때 찍고 7살에 개봉을 했는데 어제 영화 보러 갔는데 준수하고 준수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예고편에. 예고편에. 예, 이렇게 다 보고 나면 예고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준수 엄마는 미혼모다.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미혼모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애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한 번은 한 학년 위에 형아가 그걸 또 물어보니까 애가 화를 냈더니 걔가 때린 거예요, 애를. 그래서 민태기가 이렇게 돼서 왔는데 그때 제가 아이를 선택한 걸 한 번 위해봤어요. 근데 저희 엄마들이 다 그렇게 겪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편견도 정말 심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이게 제가 그 대학교 있을 때 강의를 할 때 꼭 그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과거 일제 치하 있을 때 우리 민족 전체가 편견의 대상이었잖아요. 조센징, 냄새나고 마늘, 김치, 기부치. 그랬던 우리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건 또는 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건 어떤 형태라도 다수가 아닌 소수란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건 다른 나라에선 해도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전체가 소수자였고 전체가 차별받았던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예. 그리고 의외로 이 한부모 그 당사자들이 아이를 굉장히 기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기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 정부 부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질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제도가 참 고칠 게 많아요. 아이를 자기가 놓은 사람이 기르고 싶은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시설에 보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본인이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 즉 우리 원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다 더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입양하면 더 혜택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원부모들은 한 12만 원 정도 받게 돼 있고 뭐 중위소득 뭐 52%, 60%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사람만 받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시설에 맡기면은 그런 규정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양해도 그리고 금액도 여기가 12만 원이면 뭐 18만 원, 16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는 13세까지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양이나 그 위탁시설 이런 데 가면은 훨씬 많은 나이 16세, 18세까지 다 주고 금액도 많아요. 그 지금 뭐냐면 정부의 시책이 엄마가 원하고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원하는 애를 더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입양을 보내거나 시설에 보내는 사람도 더 혜택이 많게 돼 있어요. 저출산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낳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혜택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조항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이들은 그 엄마나 아빠랑 함께 있는 게 가장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 국가가 저출산을 걱정을 하고 어린이들의 양육 과정에서의 건강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설에 가는 거나 다른 집에 입양 가는 것보다는 원부나모와 함께 사는 것을 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당연히 거꾸로란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시설에 맡기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야 이건 빨리 공명 의원님이 빨리 고쳐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연구나 또는 조사 또는 뭐 또 깊은 사고 여기에 기반해서 정책들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네요. 그러니까 통계 같은 경우도 그 한부모 통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부모 통계를 넣으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지금 그걸 좀 해보려고 5년 단위 그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곳에 넣으려고 뭐 혼인관계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 기본 계획의 내용이 조금 확장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고미호 의원님의 어깨가 정말 무거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관심 못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일 하시라고 국회에 오신 거 아닐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숙 대표님은 그 미혼모 협회 인트리 대표를 지금 2대째 역임하고 계시는데 일부에서 장기 집권이다. 네. 권력욕이 많으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희 그 미혼모협회 인트리는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4년 대표를 하고 있으면 장기 집권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2년, 예, 2년에 임기 2년에 연임을 네. 3번 할 수 있게 되어 전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단체가 인트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다 같이 모여서 저희 미혼모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왜 인트리라고 차라리 뭐 앞에 처음에는 인트리라고만 딱 썼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가 사람 인자의 나무 트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로 인해서 한 사람이 큰 나무로 성장하고 또 엄마인 나는 한 아이를 큰 나무로 성장시키자라는 뜻으로 해서 인트리라고 썼고요. 네. 장기 집권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그 회원이 몇 분이시고 예. 네, 4년 됐는데 네. 저희는 2년은 거의 저희끼리 끈끈함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런 단체를 만들면은 등록도 하고 빨리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2년 동안은 엄마들하고 놀았습니다. 아이들하고 서로 모여서 보듬고 울기도 하고 뭐 캠프 한번 가면 맥주 한잔 먹으면서 밤새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저희 단체가 조금 독특한 게 작년까지만 해도 미혼모이라면 다 어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이 연령도 높고 엄마 연령도 좀 높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 단체 가장 어린 친구가 16살이 있고요. 예,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40대까지 있으시거든요. 근데 회원은 한 160명 정도 되시고 후원 회원들도 좀 계세요. 후원 회원도 모집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을 했는데요. 서울시에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있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권미호 의원님께서 발의 안에 넣어 주셨는데 이 단체들의 그 한부모 단체는 단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는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낸 돈으로 미혼모 단체 제가 지금 장기 집권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많아야 대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농담입니다. 너무 부담을 주시니까.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4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2사람은 돈을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다 당사자분들이 일하시는데 자원봉사로 오시고 풀상을 하시는 선생님은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받고 일하고 계시고요. 대표자인 저는 그냥 활동비 30만 원? 네, 그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인데요. 저희한테 오시면 어린 엄마들도 지금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멘토가 되어서. 그래서 작년에 16된 친구가 올해 17 됐겠죠. 아이가 24개월이에요. 일찍 낳잖아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한꺼번에 동문회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단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이 미혼모, 저희는 미혼모 단체니까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거고 미혼모를 지원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고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할 때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단체 많이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선배가 나도 해보니까 사실 평균도 있고 그래서 애가 공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이런 문제를 겪게 되고 이걸 더 해서 맞아요. 예.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대비도 되고 그렇죠. 속상한 일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확실히 힘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미혼부는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저희 미혼부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미혼부 분이 한 7명 정도 있으시고요. 군인도 있으시고. 아. 네. 군인도 있으시고. 아직 악이 없습니다. 예, 저 군인. 네, 미혼부도 있으시고. 근데 미혼부들도 어려우세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 키우면 가족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강남구 선생님 봤잖아요. 맞아요. 네. 안 그러신 분도 많고 사실은 네. 이렇게 단체로까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딸을 키우면 더 힘드시겠죠. 그렇죠. 힘들죠. 네, 엄마가 아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예. 그래서 미혼부 분들은 또 이제 출생신고에서부터 어려움 많이 겪긴 하시는데 저희도 있어요, 미혼부. 그래서 저희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육아나 이런 것도 교류하고. 이름도 사실 이제 미혼모 협회에서 약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네요. 한 7분이나 계시면 뭐 한부모 협회 뭐 이렇게. 한부모 협회. 고명 의원님 뭐 좀 추가로 해주실 말씀. 저 의외로 이제 이 한부모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왜 어린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의외로 30, 40대 한부모들이 많으세요. 그게 그대로 편견인 거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양육비예요. 양육비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내가 양육비를 나한테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장은 어딘지 물론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로 서로 법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77%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양육비가 큰 이슈인데 그래서 이 법안에 양육비 관련된 법안을 또 따로 같이 3개 정도 법안을 저희가 패키지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이 되게 이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건데요. 이제 그 개정안의 내용은 뭐냐면은 양육비 중에 이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으면 신청을 하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게 2015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정부가 돈을 줘요. 그리고 구상권을 획득해서 나중에 돈을 받게끔 돼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 양육비 이행 그거를 이제 뭐라고 제도를 얘기하냐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금이 현재 20만 원. 이어서 굉장히 적고 아동 양육비 받는 사람도 10만 원밖에 못 받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옛날에는 한 중위소득 50%까지 받던 사람들을 60%로 그래서 10% 정도가 더 받게 하고 이 한시적이라는 게 원래 이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부모가 된 다음에 6개월 정도 받아가지고는 아이하고 자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해서 9개월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제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게끔 법안을 냈고요. 두 번째는 만일 이행관리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그걸 양육비 채무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채무자셔요. 끊었어. 소식을 쌤처럼 생기셨네요. 채무자신데 소식을 끊었어.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변호사나 아니면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를 버는지 이해 관련해서 알고 싶으면 이분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추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의 동의 없이도 일단 그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대신 이분한테 당신은 이러이러한 채무자니까 당신의 자료를
이 채권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하겠습니다라는 통보는. 거는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양육비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그렇게 했고, 혹시 양육비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 신청도 할 수 있도록은 양쪽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법안도 같이 냈습니다. 다 잘해주세요. 좀 내세요. 왜 양육비 안 내고? 저는 구독기밖에 안 키워요. 다 알아듣으시겠죠? 이제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혼자 이렇게 미혼모 혼자 책임을 져요. 양육비나 이런 거 다 혼자 책임져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거나 또는 어딘지 알고 있는 남자에게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편하게 그걸 또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남자한테. 그 사람 책임 있는 사람한테서 가져오는 거죠. 다만 이제 신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만. 네. 그리고 이렇게 양육비를 이행하려고 했을 때 남자가 내가 돈 뭐 많지만 막 없는 것처럼 속이고 이랬을 때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다 이런 식이죠. 일단 근데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죠. 네네. 예. 3월에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가위의 법안심사 소위의 활동을 저희가 주목하고 심사와 거지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이게 사실 이제 하여튼 그 양육비 문제가 미혼모가 그런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 하나인데 그걸 풀어주는 전적으로 책임을 엄마의 몫으로 돌렸던 거를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직장이죠. 그 조사 내용을 보면 2014년에 한국여성재단이 발표를 했는데요. 양육 미혼모 모자 가정 건강지원 사업 실태조사를 했는데 96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 51%인 49명이 직업이 없으셨습니다. 직업이 있는 분들도 월 100만 원 이하가 84%였어요.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저소득의 비정규직 어려웠죠. 예. 거기에다가 채무, 빚에 시달리고 계신 분도 96명 중에 59.4%, 57명이셨고요. 그래서 미혼모 중에 39분은 경제적 문제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육비도 중요하겠지만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명원님 혹시 이 부분은 뭔가 알릴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은 제가 이제 이거 통과되는 그 성과를 보고 직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추가로 법안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 월 평균 소득이 189.6만 원이어서 전체 가구에 비해서 한부모 가정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가족 빈곤율이 그 양부모가 다 있는 가족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 한부모들이 이제 경제적인 게 가장 어렵죠. 그리고 뭐 일가정 양립 그 혜택이 있어도 이 한부모들은 거의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이 한부모 가족들 그리고 아이를 맡기고 다닐 수가 없고 또 아이를 그 자기가 없는 동안에 아이가 어떻게 방치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특히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 경제적인 지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각 그 사회적 약자 부분이 대부분 이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법안 심사하면 상투적으로 계속 듣는 얘기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원 예산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여가부 장관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특히 중점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뭐 예들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퀴즈에 좀 와닿게.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요. 사실은 뭐
많은 사업은 이제 뭐 시생단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년 차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위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KTB 남동재단이라는 곳에서 돈을 주셔가지고 산업은행이죠? 예, 산업은행에서 이제 돈을 주셨는데 위기 지원을 할 수 있게 돈을 주셨어요. 뭐 생계비도 주고 의료비도 위급한 사람들을 줘야 되고 출산비도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한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32살 되신 미혼모신데 아이가 14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시는데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그 상담을 저희는 24시간 콜 받고 있거든요. 예, 저희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 이제 낮 시간에 받으시고 세 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가장 힘든 거는 주거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냐고 했더니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말을 전하자마자 잘랐대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특히도 교육 현장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엄마들이 싫어한다 이거겠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어. 이러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아이는 낳아야 되고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32대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여성이 대학 졸업하고 뭐 어느 정도 1, 2년 지나다가 직장 가지고 해서 32에 많은 돈을 못 모으잖아요. 저는 좀 돈을 모았었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다 그 돈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는 정부 지원이 0원이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받고 있지만 서울 시내에서 월세 살아야 되고 뭐 아이 어리니까 뭐 의료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쭤봤더니 이사 들어갈 때 집이 없어서 이제 국가에서 주는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들어가시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빌려서 카드로 이제 급하니까 이제 집을 이사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빌린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오셔가지고 계속 오시면서 근데 너무 좋은 직업과 나름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만큼 다 하신 분인데 경력단절이 되셨고 임신과 동시에 근데 지금 당장 나가서 그럼 직업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부모님 엄마 한 분 계시지만 못 봐주신다 이런 거고요. 아까 먼저 제 강남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휴가는 꿈도 못 꿔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시키잖아요. 보통 여성들이 정규직에 있으신 분들 많지 않지만 근데 저는 그냥 노동시장에서 그냥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출산휴가를 줘야 되지만 미혼이건 뭐 결혼했건 이런 거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들한테는 당연히 그래도 그냥 애를 가진 건 똑같잖아요. 네. 똑같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출산하고 나면 출산휴가 주고 육아휴직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사실 빈곤에 떨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요. 저는 이 사업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굶는 엄마들이 이렇게 많은지. 굶는 엄마. 예, 지금 2017년도인데 굶는다는 개념이 그냥 정말 뭐 라면도 없이 사는 게 아니고요. 이 5,000원을 아이만 먹이면 3일 먹일 수 있는데 나랑 같이 먹으면 하루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요. 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노력을 하는데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혼모가 되면 2년이면 그 돈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고 네, 월세는 내야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경제적인 거 정말 어렵고요. 주거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이를 위한 투자를 국가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강남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우리 복지제도에 얼마나 커다란 구멍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작가분도 결국 생계 곤란 때문에 숨지셨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출산을 고민하고 저출산 대책을 국가 단위 크게 막 세우고 엄청난 돈을 뭐 얼마죠? 12조 원인가? 매년 쏟아붓는 나라인데 정작 그걸 해결해주는 출산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빈곤
굶주림, 경력 단절, 있는 직장도 내쫓기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정신들을 아직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그러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 그러니까 조세라든지 각종 공과금으로 내는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한 12%가깝게 적더라고요. OECD 평균보다. 네. 그리고 과세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고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세를 깎아주는 혜택들을 많이 줘요. 근데 진짜 고소득층하고 대기업에 주는 그 세금의 감면 혜택이 8조 6천억 정도 돼요. 1년에. 그러니까 그걸 좀 50 평균 정도 좀 세금 깎아주는 혜택을 좀 덜 주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예산 쓰는 거, 도로 맨날 가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직 안 하면 엄청난 재원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원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런 것도 걱정 없이 하고 그러면, 아니 출산율이 왜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아동수당. 그렇죠. 충분히 주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이나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여기 젊은 여성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하는 신사업까지 참여하는 거 보고 정말 마음속으로 참 감동인데요. 시간도 굉장히 늦었는데. 네. 앞으로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결혼하지 않고 출산만을 원하는 여성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정자은행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네. 이게 1인 가구 늘어나고요. 이게 한부모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 약자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도와준다라는 개념, 그리고 저출산이니까 저출산은 기본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거대한 패러다임, 가족 정책에 대한 거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출산을 원하고 스스로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단위로 점점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가족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국가가 그냥 어떤 시혜나 혜택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는 저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이 당당하게 나는 결혼은 원치 않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할 때 안심하고 나올 수 있는 뭐 프랑스의 사회연대 협약 같은 걸 만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 딸이 있으니까 박지민 의원님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우동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아내랑 맨날 얘기할 때도 그래요.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워낙 십자 붙은 그 고통을 너무 이제 많이 아니까 우리 딸은 안 그랬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했다고 해서 늘 사이좋고 성격이 맞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헤어질 자유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사회의 그런 문화 풍습과 편견을 생각을 하면 이걸 과연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아이도 낳고 하는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고. 가족 형태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만들고 그걸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성으로. 네. 저희 그 민변에 그 아는 선배 변호사 한 명은 자기가 정말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결혼한 지 7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지 말고 결정하는. 그럼 얼마나 좋으면 그런 생각을 많고 아이를 이제 국가가 많이 키우고. 솔깃하네요. 큰일 났다 이게. 국가보다는 굉장히 사회가 키우는 몰라요. 네. 국가보다는 사회가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히틀러가 왜 우생학적으로 애들 막 낳아가지고 키웠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면,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을 때는 거기는 밥 공장으로 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급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가소를 만들어서 아이들 다 모아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쁘다고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그 왜 영화 중에 그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생산을 하죠. 생산하는데 그 중에
그 귀족 그룹의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키우고 나머지 일을 하고 노예로 쓸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공장 생산을 생산해내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그 틀을 깨고 막 반란 일으키고 뭐 이런 영화인데 그게 우리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먼 얘기 하신 거 아시죠 지금? 하여튼 좀 다양한 프랑스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 뭐 이런 것도 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사회에서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는 전체 사회가 같이 울타리가 돼서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코너 조선 실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조선 실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조선은 실세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 뜻이 아니고요. 네, 네. 비선 실세도 아니고 네. 실세가 실제로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실제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네. 초선 실세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요. 강요하고 있어요. 재밌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비선 실세 때문에 이 실세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구만. 네. 헌재만 가면 그 김정호 변호사님 꼭 네. 하는 말씀 있어요. 네. 비선이 무슨 말인지 알고 나 쓰는 거냐고 네. 와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이 초선이었고 표창원 의원님이나 저처럼 영입되신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벤져스 영입 인사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시민운동 여성에서 사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봤어요. 저희가 정말 노력해도 정치가 바뀌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서 계기라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게 하나의 계기일 수 있고 저희가 영입될 당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 상황을 2015년 12월. 네, 재작년 상황을 보면 그때 민주당이 정말 인기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당에서 참패할 거다. 총선에 민주당 완전 참패할 거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아마 혁신위원회 이런 것도 막 만들고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당 정치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뉴파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하고 뭐 그 정치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야당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정권도 못 바꿀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차 마시면서 8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냥 차를 한번 마신 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소박한 계기가 돼서 2가지 정도의 차 한번 잘못 마시면 차 한번 잘못 마시면 미국에서 티파티는 엄청 꼴통 보수인데요. 그 티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표 의원님이나 저나 뭐 이렇게 해서 쭉 영입이 돼가지고 꽤 영입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든 민주당이 살아보려고 신선한 인물로 채워가지고 뭔가 우린 달라졌다 그래서 한번 뽑아달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 영입을 했는데 정작 영입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도 안 세우고 막 영입을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뽑아놔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지 답이 안 나오니까 다 불만은 많아지고 그래서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가 한번 영입한 사람들 모아놓고 밥을 한번 먹자. 근데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런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검역 그 의원님 그 당시 검역 전 대표님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조용히 음식 나온 거 다 챙겨서 드시고 그래서 저는 아무런 관심 없다는 네, 예. 저분은 어디 가도 살아날 것이다. 네,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저는 뭐가 기억에 남냐면 영입 후에 우리들이 다 한번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서서 사진도 찍고 뭔가 행사라는 거였었는데 정말 정당이 참 민주적이지는 못하구나 하는 걸 겪은 거였는데 순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제일 좋은 게 가나다 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나이 많으신 순이라든지 흔히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뭐 무슨 조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명도일 것도 같고 지도부하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정말 요담에 들어가시고요, 요담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순위를 쫙 매겨서 사람의 막 가치를 막 사람의 가치를 이미 다 매겨가지고 한 사람씩 들여보내. 여기 쓰시고요, 여기는 당 대표님 쓰시니까 여기 쓰시고, 이것도 완전 그 서열대로 쓰는 거예요. 정말 제가 바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와, 저 서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래서 참 저런 것도 굉장히 바꿔야 되는 문화인데 이런 생각을 그때 영입돼서 좀 처음으로 좀 약간 충격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당 서열이 있어. 암암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선 실세가 만드는 서열. 네. 기준을 잘 몰라 누구도. 국회의원 된 지 9개월 되셨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의 경험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된 이후에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거,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떤 게 있으실까요? 좀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혹시 공익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면 느끼겠지만 정말 열심히 박봉을 받고 일을 하는데 점점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조금 적게 받게 돼요.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좀 좋은 점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일정한 파장이 있고 맞아요. 사회에서 그걸 다뤄줘요. 그게 굉장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려고만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 방에 끝이구나. 특정인을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사는 시인이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련을 대중들이 본대요. 네, 표의원님처럼 이렇게 뭐 공격도 당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정치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되게 좋은 점이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사회에서 배운 그런 생활정치 여성동에서 갖고 있는 큰 금과 옥조와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 사실은 다 정치적인 것이다. 이래서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생활정치인 거죠. 생활에서 작게 일어나는 것들을 바꾸는 건데 그거를 실제로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그 가습기 살균제 CMIT, MIT 그거 나왔을 때 저희 방 보좌관이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화장품하고 의약품을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뭐 저기 G마켓이라든지 다 있어요. 티몬, 쿠팡 전부 거기를 다 뒤져서 봤을 때 화장품하고 의약품에 CMIT, MIT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밝혀내고 그게 나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치약에도 뭐 들어있다, 물티슈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후속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다 밝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건강보험 체납 건강보험 체납이 어떤 식이냐면 그 미성년자들한테도 부모가 체납하면 그냥 그 체납박지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왜 정규직으로 됐다가 부모가 체납된 것 때문에 그 결국 회사 못 다니는 것도 있고 부모하고는 같이 살지 않고 결혼할 때 딱 한 번 봤던 엄마의 체납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 체납 부분을 갖다 해결을 하기 위한 그 토론회 이런 걸 했었어요.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 관련된 법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어요. 건강보험 체납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힌가 이런 식의 생활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너무 싫어하세요. 아까 왜 강남구 선생님도 무슨 얘기 끝에 뭐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를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좀 가슴 아픈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나 대통령의 힘이 강할 때는 그걸 견제하는 건 사실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국회가 별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이 그 화해치유재단 그거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 여당 간사가 다 무조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를 못하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자체가 행정부에 비해서 힘이 없는데 또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 여야 간에 합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생각보다 너무 힘이 없고 언론은 저희가 아침에 와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 길어지는데 아침에 와서 딱 보면 어제 어떤 회의를 해요 저희가 또 거기서 싸우지를 별로 안 왔어요. 근데 언론 기사가 어떻게 쓰냐면 누구누구 뭐 민주당 무슨 데는 또 싸워 또 파행. 또 파행 정쟁만 일삼아. 정쟁만 일삼아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그게 싸운 거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건전한 토론 논쟁이었는데 전혀 네. 싸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반성을 전제로 그게 국민들 생활에는 사실은 더 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계속 힘이 없어지니까 견제를 못해서 맞아요. 그 점은 많이 안타깝고 그 점이 좀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물론 더 잘해야죠. 합니다. 네. 그 사실 지금 제가 이분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꾸 입에 올리게 김평호 변호사. 한마디 세 번째야. 되게 좋아하게 된 것 아니 같아요. 그분은 진짜 그 정치 혐오를 북돋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이걸 거짓말. 헌법재판소에서 막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특위 집회 가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도덕하고 부정의하고 욕심 많은 국회가 나약한 여자 하나를 괴롭히고 있다. 잡으려고 괴롭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막 저는 속이 뒤집히죠. 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얼마나 파워풀했습니까. 진짜 블랙리스트 만들어 다 관리하고 언론들 완전히 지도하고 수사기관들은 진짜 막 아무리 우리가 수사하라 그래도 권력에 대해서 수사 안 하고 막 온갖 힘을 진짜 아이언맨 망했어. 스트롱맨. 네, 스트롱맨의 딸. 예.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다. 감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가나? 그렇게 세게 했는데 지금은 막 굉장히 부도덕한 그리고 힘이 굉장히 강한 국회가 일방적으로 그 나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저희 연금 없잖아요. 우리 연금 없잖아요. 네. 근데 있는 줄 알고 계신 분 많더라고요. 있는 줄 알는 분 많이 계시고 차가 나오는 줄 알고 있고 기사가 나오는 줄 알고 있고 많이 저희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알고도 국회의원들이 24시간을 한번 보여주는 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프로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예. 실제로 그 KBS에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 당, 그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세 분 초선을 그 정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엄청나게 저희 뭐 그 지역 지방까지 가고 뭐 여수까지 가고 막 다 촬영을 다 했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방송을 못 하게 됐죠. KBS에서 이런 국회의원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과 노력과 참 눈물과 땀과 KBS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나올 겁니다. 그건 폐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근데 국회 방송에서는 국회의원 25시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의원 하나하나를 좀 찍어 얼마 전에 보니까 이재정 의원도 쫓아다니면서 찍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면 사람들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와 거지에서 한번 기획해보죠. 신사과지에서 오늘 24시 쫓아다니고 다른 아니 이게 어차피 우리 부자진이 우리 쫓아다니는 거야? 그건 좀 그렇고 우리가 다른 의원들 우리가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스토킹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의정 보고서 표지 사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우 이게 안 보여주네. 다른 분들은 뭐 호러물 같다라고. 네. 13일의 금요일 같은. 아니 근데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자체가 호러인데 뭐 비호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뭐 이게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저는 네. 그 뭐 여러 가지 시안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막 이렇게 집회하고 탄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기록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둡고 이러지 않냐, 그냥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 사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인물에 비해 사진이 잘 안 나온답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이렇게 사진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아련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의 그 미모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김영재 의원 좀 소개해드릴까요? 누구요? 김영재 의사, 마늘조사, 여기 배복조사. 나오시는 분인가 아니 김영재라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나 봐요. 대통령이 간혹 불러가지고 네네네. 세월호 7시간. 네. 예. 저거 사보셔야 돼 15,000원짜리. 저기 혹시 나옵니다. 주사하고 관계 있는 분이에요? 네. 제가 그것도 주사. 질의했어요, 주사. 네. 네. 주사, 저기, 박근혜 대통령 주사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했습니다. 프로포폴을 많이 처방한 걸로 유명한 김영재 원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담긴 책이 완전 만원천원에 팔립니다. 원하지 않으셔도 제가 사인해드립니다. 간접 광고 아니에요? 안 적은 거요? 직접 간 건데? 그러네요. 공식으로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대놓고. 아니, PPL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저희도 괜찮습니다. 네. 거지니까요. 모든 수익은 그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제 하실 국민조사위 운영 자금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안 사신 분들 있으면요, 광고 한 김에 다시 한번 우리 인트리, 인트리 여러분들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검색 좀 해주세요. 많이 검색을 해주시면 인트리 미혼부도 받아주시는 그 협회고요. 회비를 못 내시는 분들도 환영하시죠? 네. 네, 회비를 못 내시는 후원금도 모으신대요. 예, 사정이 어려우신 미혼부들도 꼭 적극적으로 좀 요청하고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주실 천사분들도 인트리 검색해 주셔서 혹시 후원 방법? 네, 저희는 뭐 주시는 대로 다 받고요. 주시는 대로 다. 네, 계정으로도 저희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다 있습니다. 카페. 저희는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네. 광고. 자,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을 저희들이 매일 오버하는 바람에 매일 혼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권미혁 의원님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뭐 소감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 좀 마무리 말씀 주세요. 네, 아까도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신사업 거지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게 됐고요. 제가 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뭐 너무 좋은 장비를 지금 했다고 하셨는데 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장비가 좋을 때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간접 로비는 안 하세요. 직접 로비가 여러분들한테 존경을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도. 네, 저는 저희 아이하고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가 요즘 IPTV에 자주 나와요. 무료로 그냥 그 방송에 지금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정의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 발을정 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예, 저희 아들 잘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어쨌든 세 분은 국회의원이시고 권미혁 의원님께서 그 생활정치 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이고요. 저는 사실 저희가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현실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뭘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이들도 표창원 의원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국회의원인 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강화문 촛불시위로 갔지만 잘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저희같이 이제 맨 밑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층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희망일 수 있는 거예요. 뭐 국회가 힘이 없던 힘이 있던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생각하는 그 정의
자유로운 사회, 그리고 항상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아래를 볼 수 있는,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면 저희 한부모든 미혼모든 더 나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아까 직접 광고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미혼모 단체이고요, 인트리고요. 네이버에 미혼모 협회 인트리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후원이 아니라 저는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미혼으로서 엄마가 되는 걸 존중해 주시고 그냥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게 가장 큰 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는 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어느 정도 다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굉장히 극빈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정, 사회적인 인정도 어느 정도는 좀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게이인데 돈 굉장히 많은데 게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 그런 사회다 하면은 사실상 이게 불공정한 사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그러면 뭔가 그걸 인정 못 받고 숨기고 살아면 되는 사회라면 그게 또 정의롭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보장이 되는 사회가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다,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 경제적인 거는 뭐 재원의 문제, 물론 이것도 풀어야 되는 건데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요소 중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열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1부에서 우리 강남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상처와 슬픔은 드러낼수록 공감과 지지라는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상처나 슬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감추고 살아갑니다. 드러내놓기 부끄러워하고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 때문이겠죠. 내가 나의 상처를, 슬픔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나는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죠. 네가 먼저 네 상처를 내놨고 넌 졌어. 나는 너보다 우월해. 나는 그런 참 잘못된 시선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상처와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가슴에 묻어두고 드러내지 않는 상처와 슬픔은 우리를 잡아먹을 정도로 굶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겠죠. 그것이 지금 거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광란으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영숙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존중이라는 단어, 미혼모 혹은 사회적 약자, 아프고 슬픈 분들에게 지원보다 사실 더 절실한 것은 존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홀대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소중한 교훈을 얻고요. 저희 신사와 거지는 더 우리들 모두의 상처와 슬픔 가까이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의 진술서를 이동욱 변호사가 대독을 했어요. 대독을 한 과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다. 이제 우리 헤어지고 싶어요, 그죠? 헤어질 수 좋은 기회가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